이 AI 혁명 12년이 아마 인류가 가장 찬란했던 과학사의 100년보다 더 작게 평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입니다. 오늘은 계산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성 쪽에 초점을 맞춘 산출물들이 있고요. 최적화 쪽에 초점을 맞춘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과 최적화가 완전하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약간씩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AI의 연구 학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가능한데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956년 다트머스 워크샵에서 4명의 유명한 천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2달간 사람들을 교합해서 이제 개최한 워크샵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호주의라는 것은 규칙과 논리 중심으로 AI에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부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년 뒤에 프랭크 로젠블랏이 퍼셉트론을 제안합니다. 이건 이제 인공신경망의 아주 초기의 형태죠. 배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뉴런의 연결과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접근 방식이 경쟁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 30년은 기호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기호주의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 마빈 민스키가 퍼셉트론은 익스클루시브 오와 같은 단순한 게이트도 계산 못한다. 퍼셉트론이라는 책에서 이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연결주의가 1980년대에 제프리 힌턴과 한 두어 명의 공저자들이 역전파 알고리즘의 개량 버전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오버클레임들이 난무했죠. 10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사람의 사고 수준의 그런 인공신경망이 탄생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은 많지만은 원래 기대했던 거에 너무 못 미치죠. 또 긴 암흑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2012년에 제프리 힌턴 교수가 RxNet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넷이라는 화상인식대회에서 충격적인 수준의 품질로 우승을 합니다. 이게 연결주의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명의 원년이 2012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레즈넷이라는 인공신경망의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되고요. 2016년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기사인 이세돌을 이겼죠.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의 1차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혁명을 이끈 제프리 힌턴 교수 당시의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거의 정년퇴임에 가까운 나이였거든요. 그해 말에 조그마한 DNN이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회사가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딥마인드 4개의 회사가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결국은 구글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프리 힌턴으로부터 촉발된 인공지능 1차 혁명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구글 브레인에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Transform Attention. 챗GPT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2를 발표합니다. 그 천년의 도전이라던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해버린 아주 인상적인 산출물이죠. 그 2021년에 구글의 람다가 나오고요. 2022년 말에 챗GPT가 서비스를 시작하죠. 2023년과 2024년에 구글에서 바드와 제미나이를 연속으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 2차 AI 혁명의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 기반 기술이 이 Transform Attention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제가 제시한 계산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 Transform Attention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사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가 가장 찬란한 1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시작된 이 AI 혁명 12년이 아마 인류가 가장 찬란했던 과학사의 100년보다 더 작게 평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넌 마운트 캐슬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뇌 피질의 모든 부분은 거의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각, 촉각,
언어, 우리들의 고차원적인 사고가 모두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대뇌피질 중에서 어떤 부분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대뇌피질 전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등사고, 위치감각 이런 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대적 관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대상물들 간의 상대적 관계, 개념들 간의 상대적 관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추상적이면 은유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은유적이라 하는 게 사실은 추상화가 좀 깊게 진행되면 이게 사실 은유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의 시작은 위치 감각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인 위치 감각. 그럼 우리의 고등사고라는 것은 위치 감각이 추상화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핵심 주제인 트랜스포머 어텐션, 그게 올라가는 기술적 플랫폼이 신경망이거든요. 인공신경망. 뉴럴넷이라 그러죠. 이 신경망의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 인식하는 건 다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뇌 속에서 이게 가공된 결과거든요. 우리 뇌가 왜곡시킨 주관적인 결과물입니다. 이게 공간 변환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추상화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닥스훈트 그림이 있으면은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 뒤에서 빛을 비추면 이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럼 이 그림자는 3차원으로 서 있는 사람의 2차원 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자가 공간 변환, 3차원 대상물을 2차원으로 공간 변환한 산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절대적인 어떤 사물이 있고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낸 왜곡된 결과들이거든요. 이제 이 그림은 어떤 수도원에 있는 창 5군데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이 김인중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이 더 실제적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어차피 우리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우리 뇌가 주관적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런 사물 하나도 우리 뇌에서 왜곡시킨 추상적인 주관적인 대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이 더 실제적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은 추상이다. 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상화라는 것은 작가는 무언가를 던져 놓으면 느끼는 사람은 제각기 자기들의 관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력을 가진 거죠. 문제 공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솔루션 공간이라고, 해의 공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변수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2차원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변수가 2개면 3차원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개의 변수로 이루는 공간은 사실 바닥에, 2차원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3차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깔려 있는 각 변수 조합의 매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2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3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변수가 n개면 n차원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변수를 직접 다룹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사람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형 회기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 데이터들의 집합이 있고 이 데이터들의 상호관계를 가장 잘 만족하는 1차 함수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오더가 떨어졌으면 결국 이제 x1부터 xn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값이고 결국은 a1부터 an까지의 개수들의 조합을 최적화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변수가 a1부터 an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변수가 우리들의 시야 안에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경망으로 가면 변수가 사람의 시야 바깥 공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공간 변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의 반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공간 변환이 일어나서 추상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야에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정보가 한번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놓고 처리를 해도 힘든데 다른 공간으로 던져버리고 거기서 처리를 하면은 오리지널 공간에 있던 정보를 많이 손실당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오리지널 공간에 있는 정보를 약간 잃어버리면서 다른 공간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관점들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아마도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신경망들이 그렇게 인상적인 결과를 못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신경망의 암흑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럼 이제 2012년에 제프리 힌턴 교수가 혁명을 일으킨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변환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근데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신경망들이 좀 약했던 관계의 반영을 노골적으로 관계를 계산하는 모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성능이 점프를 합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관계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두 개의 숫자로 하나의 단어를 표현한다고 합시다. 2차원 좌표상에 단어들이 하나씩 찍히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훈련을 하고 나면 의미가 비슷한 단어, 관계가 깊은 단어들, 가까운 공간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다. 스포츠나 축구에서 경쟁이 심하니까 이 근처에 붙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나 공부 이쪽에서도 또 경쟁은 심하거든요. 그럼 경쟁은 어디다가 놓아야 될 거냐? 이 가운데 놓아야 될 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관계를 반영하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2차원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3차원 공간을 쓰면 좀 낫죠.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LLM들,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이 차원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게 10,000차원도 넘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토큰은 하나의 벡터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송아지가 512개의 숫자로 표현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송아지라는 벡터는 이런 변환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런 변환의 근거는 뭐냐면 데이터 집합에서 다른 단어와 송아지의 관계를 반영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끊임없이 표현을 변환해가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의 트랜스포머 어텐션 논문이 번역 논문으로 시작합니다. I had dinner at an Italian restaurant 이런 영어가 있으면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이탈리안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런 번역 과정을 언어학적인 지식이 없이 데이터만으로 관계 계산과 추상화를 통해서 번역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토큰은 뭐 설명의 편의상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큰들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해서 각 토큰들의 표현을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출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디코드라고 하는데요. 출력단에서는 나는, 텔리언, 식당에서, 저녁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을 하나하나 생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생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 중간에 한 시점을 끊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탈리안 식당에서까지 출력이 된 상태에서 다음 토큰인 저녁을 산출해내는 내뱉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출력된 토큰들, 나는 이탈리안 식당에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이걸 반영해서 출력 토큰들 표현을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계산해 놓은 입력 토큰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출력된 토큰들, 이들 간의 또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출력 토큰들의 표현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몇 바퀴 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이라는 토큰이 지금까지의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다음 토큰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저녁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큰을 하나하나 내놓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생성 AI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또 추상화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변환하는 방식을 계속 바꾸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언어 랭귀지 모델에서 성공을 하니까 이거를 다른 분야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미지 조각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토큰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토큰으로 삼아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보니까 그런 대로 잘 작동을 한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이런 장난감 같은 아이디어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이 비전 쪽의 주류로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뜻밖이고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기본 토큰으로 해가지고 천년의 도전이라고 하던 단백질 3차원 구조 문제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 코파일럿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사고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들, 움직이는 과정에서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가만 생각해 보면 상대적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 토큰도 다른 토큰들 간의 상대적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표현을 변환하고 하는 것들이 토큰들 간의 상대적 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유적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등교육은 긴장도 높은 은유 감지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은유적 긴장도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일러가 150년 전에 E의 파이 I 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리를 발표했습니다. 수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자들이 당시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합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수학자들 중에서 오일러가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 다른 수학자들은 E와 파이 I를 알고 있었고 오일러는 이걸 느끼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적 감지 능력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만드는 문제 해결 프로그램들,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지 AI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수준도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존재하는 은유적 관계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머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란 관계를 잘 반영해서 대상의 표현을 수정해 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심층 학습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구글 브레인에서 발표를 했고 역사적인 산출물들의 기반 기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죠. 이미 바꾸고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입력을 받으면 끊임없는 표현을 변환을 통해서 출력을 만드는데 근데 이 표현의 변환이라는 게 관계 계산과 추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 안에서 단어의 표현은 계속 변합니다. 여기 I went to the restaurant in the evening 이라는 문장에서 이제 restaurant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표현을 갖게 되겠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다른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의 표현 벡터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솔루션의 공간에서는, 벡터의 공간에서는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시작합니다. 트랜스포머를 거치면서 이런 단어들의 공간적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안에서는 노골적으로 관계 계산을 하는 모듈을 삽입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텐션 맵이라고 하거든요.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행렬입니다. 조금 전의 문장을 생각하면 토큰들이 행과 열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문장의 길이를 n이라면 n by n 행렬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 레스토랑과 이브닝의 관계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스토랑과 다른 단어들의 관계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행에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이 값들이 가중치로 작용하거든요. 이 가중치들을 각각의 단어에다가 곱합니다. 각각의 단어의 벡터에다가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레스토랑의 새 표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단어들도 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 맵을 계산해가지고 오리지널 문장 표현을 가지고 아페이지에서 만든 노란색의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오리지널 벡터의 표현하고 더해줍니다.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그럼 이제 이렇게 새로운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표현은 오리지널 표현과 수정된 표현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잔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차의 보정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공간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이라는 벡터는 이런 공간의 한 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만들어진 레스토랑의 표현, 아까 잔차라 그랬죠, 그죠? 이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벡터거든요. 벡터라는 것은 방향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벡터를
오리지널 레스토랑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스토랑을 이 벡터의 방향대로 이렇게 옮기면 공간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레스토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상관관계 계산을 또 그냥 양쪽의 벡터들을 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간 변환, 행렬을 곱해가지고 공간 변환을 해서 새로운 표현으로 만들고 또 행도 새로운 표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상화된 상태의 이 문장 표현에서 상관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스토랑과 이브닝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공간 변환, 추상화를 통한 벡터들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17년에 난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개 정도의 행렬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간 변환, 추상화가 한 500개 정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더해보면 한 6천만 개 정도 됩니다. GPT-3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졌지만 1750억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켜서 값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파폴드 2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번 추산해 본 건데 약 4,000개 정도의 행렬, 공간 변환이 개입되어 있고요. 수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옛날에는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의 공간을 핸들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알파폴드 2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생물 정보학에서 일어난 혁명인데 알파폴드 2라는 게 AI 혁명에서 최적화 출력 관점에서는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라서 잠시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A, T, G, C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염기 중에 3개를 모으면 총 64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64가지가 20개의 그룹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 하나하나가 아미노산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형적인 아미노산을 보면 오른쪽에 카르복실기가 있고요. 왼쪽에 아미노기가 있고 그 가운데 탄소 알파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탄소 알파 입자 위에 R이라고 표현된 게 있죠. 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미노산의 차이는 이 레지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단백질이라는 것은,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이 아미노산들을 그냥 쭉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세포질 안에 용액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3차원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이라는 것은 이런 아미노산 시퀀스가 들어올 때 이들이 어떤 3차원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맞히는 겁니다. 이게 워낙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년의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2년부터 경년으로 캐스프란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40%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이 돌기도 했죠. 근데 이게 2018년에 알파폴드 1이 나오면서 58%로 18%포인트 점프업을 하면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2년 뒤에 평균 88점 몇 프로의 적중률로 알파폴드 2가 다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58%에서 88%, 30%포인트의 차이를 낸 핵심적인 모듈이 뭐냐면 트랜스포머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1000년짜리라고 하던 난제에 저 정도로 큰 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던 40% 뭐 이런 수준에서 88%까지 가는 큰 룸이 있었으니까 다른 문제들에서도 아직 룸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알파폴드 2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알파폴드의 입력은 다른 트랜스포머 어텐션 어플리케이션들 입력하고 현저히 다릅니다. 오리지널 입력이 1차원 서열로 주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노산들의 서열이 쭉 주어집니다. 이 아미노산의 길이는 아미노산 10개에서부터 한 38,000개 정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서열이 왔을 때 방대한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가지고 이 서열과 그래도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습니다. 뭐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를 찾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비슷한 것들이 많겠죠. 그죠? 서로 511개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각 그룹에서 대표적인 서열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리지널 서열에다가 511개의 유사한 서열, 대표성 있는 서열을 쭉 나열하면 행이 512개가 되는
행렬이 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서열을 찾았다고 해서 그냥 차례대로 쭉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진화의 과정에서 어떤 단백질 서열이 있으면 이게 이제 뮤테이션, 변이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뭐가 끼어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통도에 가장 어울리는 이 줄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칼럼 맞추기를. 이게 이제 Multiple Sequence Alignment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MSA라고 하는데 이게 컴퓨터 과학의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근사적으로 푼 다음에 이 서열을 만들어서 줄 맞추기를 한 다음에 이 행렬을 입력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른 트랜스포머 어텐션 시스템들이 그냥 1차원 서열을 입력으로 쓴다면 알파폴드는 2차원 행렬을 입력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입력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오렌지색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줄 맞추기라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늘색으로 또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게 줄 맞추기 해놓은 칼럼들 간의 관계를 반영한 페어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행렬을 입력으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브폼이라고 이름을 붙인 단백질 구조 예측용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계를 반영하고 표현을 수정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기서 표현이라는 것은 2차원 행렬에서 특정 행을 통째로 표현을 수정을 하고 특정 칼럼을 통째로 수정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록을 48회를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행렬들의 표현이 바뀌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구조 예측, 구조 생성 알고리즘을 이제 돌립니다. 이게 이제 8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또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알파폴드2가 내뱉는 3차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폴드2가 딥러닝,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최적화, 생물정보학 이런 기술들이 결합된 종합예술입니다. 알파폴드2가 다른 분야의 최적화, 트랜스포머를 만드는데 표본이 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최적화 출력의 많은 문제들에서 이 알파폴드2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제가 이제 생성 AI하고 최적화 AI 출력으로 AI 혁명이 나뉜다 그랬는데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출력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성 AI라는 거는 뭐 대화라든지 스토리, 동영상, 음악, 프로그램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AI죠. 정확한 답을 말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그럴듯한 출력을 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전혀 없는 답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후처리 엔진이 붙어야 되고 또 지나치게 오류 없는 답을 요구하다 보면 창의성의 원천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하여튼 생성 AI는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최적화 AI는 정확한 답을 맞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성형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나 게임이라든지 투자의 여러 분야들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산출물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이게 이제 폭발의 전야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성형 AI가 너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적화 쪽은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최적화 AI 쪽의 시장이 훨씬 더 다양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최적화 출력에서 주목할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적화 AI의 대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이게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구글에 인수된 회사죠. 이 회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포 좋게 제프리 힌턴이 자신을 경매에 붙였을 때 입찰에 참가했다 그러죠. 자기 자신이 스타트업인데 돈은 없는데 우리 주식으로 주겠다. 결국 이제 구글이 차지했지만 그리고 1년 뒤에 이 회사도 구글에서 인수가 된 거죠. 딥마인드에서 2015년에 그냥 게임이 돌아가는 영상만 보고 학습을 해가지고 거의 일반적인 플레이어 수준으로 게임을 해내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2016년에 유명한 알파고 사건이 터지죠.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를 바둑이 이기게 됐다. 2019년에 알파스타를 또 내놓습니다. 이거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는 최적화 AI죠. 여기까지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장착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글 딥마인드의 산출물들은 다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알파폴드2가 나왔고요. 2022년에 알파 코드와 알파 텐스가 나옵니다. 올해는
알파 지오메트리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이건 기하학에서 어떤 정리가 있으면은 그 정리를 증명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보다 최적화 문제들에 집요하게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딥마인드에서 아마 노출되지 않은 여러 부서에서 각자 다른 문제들로 최적화 문제들을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주식에 관한 주제들로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주식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노이즈도 많고 오랜 기간 쌓인 주식 데이터에 대한 질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 주식을 가지고 오는 최적화에 있어서는 그래도 딥마인드보다는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스템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거고요. 하나는 단기 예측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이전의 최적화 기법으로도 잘 작동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실전 운용 계좌의 잔고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수치로 표현된 게 이제 최종 수익률인데, 이제 2009년에 시작해가지고 15년 지났는데 코스피가 한 120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772% 정도 수익률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압도적인 차이를 냈으면 항상 안정적인 우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별 수익률을 보면은 10달 중에 대략 6번 정도는 우리가 코스피보다 잘하고 4달 정도는 코스피한테 집니다. 그 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 승률이 72%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6대 4에서 한 7대 3 정도의 우위로 바뀌는 거거든요. 3년을 놓고 보면 이게 88%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사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의 기법으로 이 정도 작동했으니까 이걸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추가 개선의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예측 쪽은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 상용으로는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결론적으로는 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매력적인 패턴들이 발견되기는 하는데 유동성이 충분한 환경에서 나오는 패턴들 이런 거는 발견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파폴드 2가 30%포인트의 점프업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은유적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개선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단기 예측을 주제로 지금 현재 수백 편 이상의 주식 트랜스포머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수준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알파폴드 2가 30%포인트의 룸을 발견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주가의 단기 예측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거 좀 기초적인 트랜스포머 논문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개선이 가능할 건가? 지금 현재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한 57% 정도 되거든요. 이게 30%포인트 향상이 가능할 것인가? 절대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주식 데이터가 단백질 같은 것보다 훨씬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드는 건 이 57%에서 상당 부분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인데 이제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든 결말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차원이 규모가 폭발했습니다. 거의 모든 단계마다 추상화가 끼어듭니다. 공간 변환이 끼어듭니다. 여기는 인간의 지식이 개입되지 않고 이 공간 변환의 내용은 학습의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아예 100차원, 1000차원 이런 규모에서 100만 차원, 1000억 차원, 1조 차원 이런 규모로 점프업을 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기존에는 관계가 신경망의 단순한 단계 진행의 결과로 도출됐지만은 이제는 명시적 관계 계산 장치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명시적 접근에서 은유적 접근으로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수준의 추상화,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수준의 관계 추구, 거기다가 최적화 알고리즘이 결합되고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 없는 수준의 하드웨어, 지금까지 불가능한 수준의 문제들이 정복되고 개선될 겁니다. 은유와 추상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산의 패러다임 초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다양한 넓이와 깊이의 트랜스포머 디자이너들이 출연할 겁니다. 각각의 미숙한 만큼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딥러닝 그리고 트랜스포머 어텐션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시스템들이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비라든지 클라우드 사용 부하를 감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장착할 여유가 없는 그룹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죠. 특히 뭐 GPU가 중요한 바틀렉을 차지하면서 이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가벼운 AI 경량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연구들이 이제 막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액은 그냥 기존에 있는 어프로치들, 딥러닝하고 트랜스포머 어텐션 이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좀 더 빨리 구현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가지고 이제 스피드업 하는 것들을 좀 시도해 보고 있는데, 그 일부, 기법들을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보다 5배에서 8배 정도의 스피드업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비에 대한 부하가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출액이고, 다른 한 출액은 뇌과학에서 일어난 발전들을 차용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AI 시스템하고 좀 다 결이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다음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의 초반에 우리의 뇌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죠. 피질 15만 개의 피질 기둥. 그 피질 기둥이 고등사고의 기본 모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그쪽의 서적들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생성 출액은 이미 폭발했고 최저가 출액은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지만은 폭발이 임박했고 두 출액 모두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10년 후 미래는 지금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